아버님, 진짜 노망 나셨어요? 도장만 찍으면 30억이라니까요.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세요, 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사위는 칠순 노인을 빗속으로 밀쳐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조차 차가운 셔터 뒤로 숨어버렸죠. 가족들이 원한 건 단 하나. 아버지가 40년을 지켜온 목욕탕 부지,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이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하이에나들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그 순간, 빗속에 버려진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서 이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0억 돈방석을 기대했던 사위가 받아든 건 상상조차 못한 파멸의 통지서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닫힌 셔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조용히 정리했다는 그것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춘배 씨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쪼그려 앉은 그의 무릎에서는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는 낡아서 보풀이 하얗게 일어난 무릎 보호대를 습관처럼 치켜올리며 묵묵히 타일 바닥을 문질렀답니다. 칠순을 앞둔 그에게 100평 남짓한 목욕탕 청소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때 탈의실 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타일 바닥을 때리더군요. 사위 박태훈이었어요. 그는 춘배 씨가 한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힘겹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도 시선을 비껴갔죠. 인사는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놓인 무로스를 발끝으로 툭 차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답니다. 아버님, 아직도 여기에요? 카운터 볼 사람 없으니까 빨리 좀 끝내세요. 난 조합 사람들 만나러 가야 하니까. 사위는 춘배 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등을 돌려 나가버렸어요. 닫히는 문바람에 춘배 씨의 젖은 작업복이 흔들렸죠. 춘배 씨가 쥔 소리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무릎을 굽혀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고 말았답니다. 명목상 직함은 대표였지만 이 공간에서 그는 고장난 청소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2시 목욕탕 카운터에 나른한 공기를 찍고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헬멧을 쓴 우체부가 카운터 유리창을 두드리며 외쳤죠. 김춘배 대표님, 등기 왔습니다. 본인 수령 필수입니다. 대표라는 호칭이 춘배 씨의 귀에 낯설게 박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등기 수령증에 꾹 눌러 찍었답니다. 묵직한 서류 봉투 겉면에는 도시정비사업조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춘배 씨는 카운터 구석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빳빳한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한 문장이 춘배 씨의 눈을 찔렀어요. 서류 하단에 굵은 고딕체로 적힌 경고 문구였죠. 영업 중단 조치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법적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귀속됨. 춘배 씨의 거친 엄지손가락이 대표자 본인이라는 글자 위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탈의실 청소를 마치고 나온 딸 수진이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니 거칠게 종이를 낚아채 버렸어요. 종이 끝이 춘배 씨의 손가락을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아빠,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조합에서 온 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수지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반으로 접어 자신의 핸드백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춘배 씨가 입술을 때려 했지만 수지는 탕비실 쪽으로 획 몸을 돌리며 쏘아붙였어요. 어차피 아빠는 봐도 모르잖아요. 그냥 계세요 좀. 딸의 등 뒤로 대표라는 이름의 무게가 춘배 씨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는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방금 전 눈에 박혔던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되새김질할 뿐이었답니다. 목욕탕 영업이 모두 끝난 밤 11시
골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춘배 씨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목욕탕 건물 뒤편, 낡은 보일러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장갑을 끼고 헐거워진 배관 밸브를 몽키 스패너로 조이고 있었답니다. 끙. 단단히 녹슨 나사는 칠순 노인의 힘으로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춘배 씨가 체중을 실어 스패너를 누를 때마다 그의 오른쪽 무릎에서는 뚝뚝 하는 뼈마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신음을 삼켰죠. 사위 박태호는 사람 불러서 고치면 돈 든다며 춘배 씨에게 공구함을 던져주고 퇴근한 상태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인근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이봉래 씨였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가진 그녀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가던 길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춘배 씨의 굽은 등과 바닥에 놓인 목욕탕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 머물렀습니다. 춘배 씨가 작업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것이 삐져나와 기름때 묻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복래 씨는 다가와서 춘배 씨의 발치에 떨어진 종이를 툭 지팡이 끝으로 건드렸어요. 김 씨. 춘배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복래 씨의 눈빛은 건조하기 짝이 없었죠. 그녀는 춘배 씨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의 서류와 춘배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답니다. 서류엔 자네가 대표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일은 머슴처럼 하고 있나? 춘배 씨는 황급히 장갑 낀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기름 묻은 손자국이 대표 김춘배라는 글자 위를 덮어버렸죠. 그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을 피하려 했어요. 아, 예. 뭐, 가족끼리 하는 장사니까요. 아껴야지요. 하지만 복래 씨는 그 대답을 듣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춘배 씨의 가슴 주머니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춘배 씨의 작업 조끼 왼쪽 주머니, 그곳에는 아까 등기를 받을 때 썼던 묵직한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도장의 불룩한 윤곽이 얇은 조끼 위로 도드라져 보였죠. 복래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50년을 구른 사람이었어요. 껍데기만 사장인 사람과 진짜 주인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녀는 춘배 씨가 단순히 착취당하는 노인이 아님을 혹은 아니어야 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 복래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김 씨, 자네 사위는 아까 보니까 고급 승용차 끌고 나가던데 자네는 여기서 기름 냄새나 맡고 있고 그게 가족인가? 춘배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스패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혈관이 붉어졌어요. 복래 씨는 춘배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듯 나지막이 덧붙였죠. 도장은 자네 주머니에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복래 씨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팡이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배 씨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가슴 주머니 위로 손을 가져갔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인감 도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보일러실의 웅웅거리는 소음 속에서 춘배 씨는 처음으로 그 도장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에 찍는 나무 토막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춘배 씨는 떨어진 사업자 등록증의 기름때를 옷소매로 아주 오래도록 종이가 해질 때까지 닦아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목욕탕 정기 휴무일이었어요. 평소라면 보일러 점검으로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오늘 김춘배 씨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정장 바지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는 방바닥에 앉아 부어오른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어요. 파스의 매운 냄새가 좁은 단칸방을 가득 채웠죠. 바지통이 좁아 퉁퉁 부은 무릎을 넣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끙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답니다. 오늘은 사위 박태훈이 병원까지 태워다 주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춘배 씨는 현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며 희끗한 머리카락을 빗어 넘겼습니다. 대표라는 직함에 걸맞게 병원 가는 길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전 9시 30분,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카운터 밖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짧게 2번 울렸습니다. 빵, 빵. 춘배 씨는 서둘러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색 대형 세단 운전석 창문이 반쯤 내려가 있었고 박태훈이 선글라스를 낀 채 한 손으로 핸들을 톡톡 치고 있었죠. 조수석에는 딸 수진이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요. 춘배 씨가 뒷좌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컥. 문은 잠겨 있었어요. 춘배 씨가 당황하여 창문을 두드리자 박태훈이 귀찮다는 듯 창문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방향제 냄새가 훅 끼쳐 나왔어요. 아버님, 죄송해서 어쩌죠? 갑자기 조합 이사님이랑 점심 약속이 당겨져서요. 저희가 지금 바로 시내로 나가봐야 하거든요. 박태훈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춘배 씨가 아니라 손목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죠. 춘배 씨의 손이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멈췄어요. 병원 예약이 10시인데 여기서 버스 타면 늦을 텐데. 춘배 씨가 말끝을 흐리며 사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자 박태훈이 핸들 위에 올려둔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은색으로 번쩍이는 외제차 스마트키였죠. 그는 보란 듯이 검지와 중지 사이로 차 키를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목욕탕 수익금으로 드린 용돈 다 어디다 쓰시고 차비 아까워하세요? 저번 달 정산서 보니까 적자가 심하던데 기름값이라도 아껴야지 않겠어요? 적자. 그 단어가 나오자 옆에서 화장을 고치던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다듬며 가방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창밖으로 내밀었어요. 빨간색 볼펜 자국이 어지럽게 그어진 목욕탕 가계부였죠. 아빠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태훈 씨 말이 맞아요. 지금 전기세랑 수도세가 밀려서 조합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아빠 병원비는 실비보험 청구해서 받으시고 이건 아빠가 가지고 계세요. 수지는 장부를 춘배 씨의 가슴팍에 떠밀듯 안겨주었습니다. 춘배 씨는 엉겁결에 무거운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딸은 아버지의 무릎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남편 박태훈의 기분을 살피는 데에만 쏠려 있었답니다. 출발해, 자기야. 늦겠다. 수진의 말에 박태훈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육중한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바퀴가 튀긴 작은 자갈 하나가 춘배 씨의 정장 바지 끝단에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후미등을 보며 춘배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병원 진료 예약증 대신 빚과 적자가 적힌 너덜너덜한 장부가 들려 있었죠. 춘배 씨는 장부를 옆구리에 끼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류장 벤치에는 이미 마을 노인들이 앉아 있었기에 춘배 씨는 땡볕 아래 서 있어야 했죠. 그때 정류장 옆 전봇대에 붙은 도시정 비사업 주민 동의율 현황 벽보가 춘배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보 하단에는 조합장 이름과 함께 추진위원 명단이 작게 적혀 있었어요. 추진위원 박태훈 춘배 씨는 눈을 의심하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위의 이름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비고란이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소유주 김춘배 위임 완료. 춘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사위에게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었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박태훈이 목욕탕 위생 점검 서류라며 내밀었던 종이 뭉치가 떠올랐어요. 글씨가 작아 돋보기를 찾으려 할 때 수진이 옆에서 아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바쁜데 뭘 다 읽어? 하며 재촉했던 그 순간이 말이죠. 그때 춘배 씨는 돋보기 찾는 것을 포기하고 딸이 가리키는 곳에 인감 도장을 찍어 주었었습니다. 그 도장이 지금 사위를 재개발 추진위원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버스가 도착하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춘배 씨는 버스에 오르려다 말고 주머니 속에 인감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도장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릿한 통증을 주었지만 무릎의 통증보다는 덜했죠. 그는 버스 계단을 힘겹게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결제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은 춘배 씨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올려둔 붉은색 장부를 펼쳤어요. 빼곡한 숫자들 사이로 교묘하게 부풀려진 수선 유지비 항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춘배 씨가 직접 고쳤던 보일러 배관 수리비가 전문업체 위탁 마이너스 150만 원으로 적혀 있었던 거죠. 춘배 씨의 거친 손가락이 그 숫자를 훑어내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의 질감을 읽어내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시각 시내의 고급 일식집. 박태우는 조합이사에게 술을 따르며 춘배 씨의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버님은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노인네라 서류 볼 줄도 모르고 명의만 있지 실권은 저한테 다 넘기셨습니다. 이번에 동의서 제출하면 철거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묵묵히 회를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목욕탕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을 위한 현재의 미천일 뿐이었으니까요. 춘배 씨가 탄 버스가 덜컹거리며 과속방지턱을 넘었습니다. 그 충격에 춘배 씨의 몸이 휘청였지만 그는 장부를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어요. 버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대학병원입니다. 춘배 씨는 하차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병원을 지나쳤고 춘배 씨는 그대로 종점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이제 통증이나 서러움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마치 보일러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처럼요.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이름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딸이나 사위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에서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목욕탕 간판의 목자 네온사인이 비에 젖어 치직거리며 위태롭게 깜빡거렸죠. 영업이 끝난 카운터 안 김춘배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까 딸에게서 받은 장부와 그가 낮에 철물점에서 받아온 영수증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철물점 영수증에는 보일러 부품 3만 5천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장부에는 보일러 수리비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춘배 씨는 빨간색 플러스펜으로 그 두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듯 눌려 있었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훈과 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박태훈은 비에 젖은 우산을 털지도 않고 카운터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빗물이 흙탕물이 되어 깨끗이 닦아놓은 타일 위로 번져나갔죠. 아버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불은 또 왜 끄고 계셔? 궁상맞게. 박태훈이 스위치를 탁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형광등 불빛에 춘배 씨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놓인 장부와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태훈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죠. 빨간 동그라미를 본 순간 박태훈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이게 뭐요? 뒷조사라도 하셨어요? 박태훈은 춘배 씨 앞에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죠. 뒷조사가 아니다. 장부가 이상해서 물어보려는 거다. 3만 원짜리 부품을 150만 원에 고쳤다고 적어놨더구나.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춘배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춘배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게 뭐가 중요해? 태훈 씨가 사업하다 보면 접대비도 필요하고 활동비도 필요한 거지. 그걸 꼬치꼬치 따져서 뭐하게? 우리가 아빠 굶겨 죽였어? 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춘배 씨는 딸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박태훈을 똑바로 응시했죠. 이건 횡령이다. 내 도장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박태훈이 주먹으로 유리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두꺼운 강화유리가 덜덜 떨렸고 위에 놓여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박태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횡령? 지금 횡령이라고 하셨습니까?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박태훈은 씩씩거리며 카운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현금 시제통을 꺼내 춘배 씨 눈앞에 흔들어 댔습니다. 동전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장부 따질 정신은 있고 돈 관리할 정신은 없으시죠? 저번 달에도 현금 30만 원. 빈거 제가 제 돈으로 채워 넣은 거 아세요? 아버님이 노망나서 손님한테 거스름 돈 더 줘놓고 기억 못하는 거 우리가 다 뒤치다꺼리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춘배 씨는 10원짜리 하나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태훈은 기세를 몰아 춘배 씨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춘배 씨의 가슴팍을 검지로 쿡쿡 찌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곱게 늙으세요.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사를 해? 아버지는 그냥 여기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간판이라고요, 간판.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박서방. 춘배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박태훈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박태훈은 탁자 위에 놓인 장부와 영수증을 낚아채더니 춘배 씨의 눈앞에서 푹 찢어발겼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딴 종이 쪼가리 들고 경찰서라도 가시게.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치매 노인네 말을 믿을까? 지역조합추진위원 말을 믿을까? 박태훈은 찢어진 종이를 춘배 씨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춘배 씨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죠. 춘배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
박태훈이 춘배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춘배 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신발장 모서리에 등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신발장 위에 있던 열쇠 꾸러미들이 와르르 쏟아져 춘배 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다가오려 했지만 박태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놔두라고. 정신 차리게 해야 돼. 당신도 봤잖아. 아버님 요즘 오락가락 하시는 거. 이거 다 노망이야. 박태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춘배 씨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는 신용을 하더니 그대로 목욕탕 입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춘배 씨의 낡은 슬리퍼가 벗겨져 나갔고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쓸렸습니다. 이거 놔라. 내 집이다. 내 가게야. 춘배 씨가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젊은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태훈은 문을 활짝 열고 춘배 씨를 빗속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춘배 씨는 흙탕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그의 옷을 적셨고 흙탕물이 입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머리 식히고 본인이 무슨 짓 했는지 알 때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딴 생각 마시고요. 박태훈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르륵 쾅. 무거운 철제 셔터가 바닥에 닿으며 굉음을 냈습니다. 춘배 씨와 가족 사이를 가로막는 단단한 철벽이 생긴 것이죠. 셔터 틈새로 딸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울고 있었지만 셔터가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끝내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말리지도 아버지를 부축하지도 않았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춘배 씨는 닫힌 셔터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맨발이었고 주머니에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꽉 쥐고 있던 박태훈이 찢어버린 영수증 반쪽뿐이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무릎 보호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몸의 아픔보다 더 끔찍한 것은 셔터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깔 데도 없는 양반이야. 기 꺾어놔야 도장 내놓는다고. 박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춘배 씨는 셔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흙탕물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번쩍하고 천둥이 쳤을 때 그의 얼굴이 잠시 비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빗물만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죠.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힌 채로 어둠 속에 잠긴 시장 골목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행복 목욕탕이라는 간판의 불이 틱 하고 꺼졌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얄궂게도 눈이 시릴 만큼 맑았습니다. 무릉덩이가 곳곳에 패인 목욕탕 앞마당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앞차에서는 박태훈과 수진이 내렸고 뒷차에서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내 셋이 내렸죠. 재개발 조합장과 투자 심사역들이었습니다. 박태훈의 표정은 어제와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귀에 걸듯 당겨 웃으며 조합장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어서 오십시오, 조합장님. 여기가 바로 그 알짜배기 부지입니다. 명의자인 장인어른께서는 위임장 도장만 찍어주시고 시골 요양원으로 내려가셨으니 오늘 현장 실사하고 바로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굳게 닫힌 셔터를 바라보았지만 남편의 옷소매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박태우는 주머니에서 셔터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윙 녹슨 체인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목욕탕 내부가 서서히 드러났죠. 박태우는 의기양양하게 손을 뻗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낡긴 했어도 구조는 아주. 박태훈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올라간 카운터 자리, 그곳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거든요. 어제 빗속으로 쫓겨났던 김춘배 씨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어제와 달랐어요. 젖은 옷은 말라 뻣뻣해져 있었고 헝클어졌던 백발은 물을 묻혀 단정하게 빗어 넘긴 상태였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사위 눈치를 보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노인은 그곳에 없었답니다. 그는 카운터 정중앙 사장 의자에 등을 꼿꼿이 펴고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장부 하나와 뚜껑이 열린 붉은 인주통이 놓여 있었죠. 아, 아버님? 박태훈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합장과 심사역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박태훈과 춘배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박 이사, 시골 가셨다던 명의자분이 저분이신가? 조합장의 질문에 박태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카운터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옷은 그게 뭐고? 손님들 오셨는데 망신 주려고 작정하셨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얼른. 박태우는 춘배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춘배 씨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늘 차고 있던 누런 무릎 보호대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무릎을 조여왔던 노동과 인내의 상징이었던 보호대가 벗겨져 책상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거예요. 맨무릎을 드러낸 춘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목욕탕 타일 벽을 타고 울릴 만큼 명료했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박태훈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아버님,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네. 지금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건물 밀고 주상복합 올리실 분들이에요. 도장이나 내놓으세요. 어제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셨어? 박태우는 춘배 씨의 상의 주머니를 뒤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춘배 씨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가죽 장부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먼지가 푸석하게 피어올랐죠. 그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박태훈이 가짜로 만든 매출 장부가 아니었어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춘배 씨가 손으로 앉아 기록해온 평생 회원 명부이자 진짜 매출 원장이었답니다. 춘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거침없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죠. 박태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 일이네. 박태훈이 도장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춘배 씨의 행동이 한 박자 빨랐습니다. 그는 도장을 박태훈에게 건네는 대신 펼쳐진 장부 하단에 아주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쿵! 책상이 울렸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곳은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춘배 씨가 밤새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어놓은 대표자 권한 행사 및 위임 철회서라는 종이 위였어요. 도장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상기 본인은 본 사업장의 유일한 책임자로서 대리인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태훈이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배 씨는 장부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조합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답니다. 조합장 양반. 춘배 씨의 부름에 조합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닙니다. 내 허락 없이 진행된 모든 계약은 무효요. 내 도장은 여기 내 손에 있습니다. 춘배 씨는 인감 도장을 쥔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가락 사이로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번들거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 춘배 씨가 되찾은 30년의 세월이자 가장의 권위였습니다. 아, 아버님, 지금 미치셨어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고요. 빚은 어쩔 건데, 빚은. 박태훈이 악을 쓰며 춘배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배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책상 위에 놓여있던 벗어둔 무릎 보호대를 집어 박태훈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투둑. 낡은 보호대가 힘없이 박태훈의 양복 위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천조각이었지만 박태훈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에 데인 사람처럼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30년이다. 춘배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소리가 났지만 그는 더 이상 아픔을 참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지킨 가게다. 내 놈 빚 갚으라고 만든 구멍가게가 아니란 말이다. 너는 내 무릎 보호대 한번 빨아준 적 있더냐? 박태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꼬질꼬질한 보호대와 춘배 씨의 당당한 눈빛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으니까요. 뒤에 서 있던 수진이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무릎 보호대를 벗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참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파업 선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춘배 씨는 카운터 서랍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보는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영업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도 같이요. 정적? 목욕탕 로비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태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춘배 씨를 바라보았죠. 늘 그래, 알았다 하며 물러서던 그 노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춘배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인주가 묻은 손으로 장부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나가라. 경찰 오기 전에. 그의 선언은 판사의 판결문보다 더 엄중하게 목욕탕을 울렸습니다. 조합장은 혀를 차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박태우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춘배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창구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에서는 더 이상 곰팡내나 물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이 지켜낸 존엄의 냄새였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도 이 사연을 같이 듣게 해주세요. 새해 소망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젖은 아스팔트를 타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위잉 위잉. 그 소리는 목욕탕 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죠. 박태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목욕탕 유리문을 번갈아 비추며 실내를 어지럽게 물들였어요. 아, 아버님. 진짜 신고하신 거예요? 가족끼리 말다툼 좀 한 거 가지고 경찰을 불러요?
이러시면 아버님만 손해라니까요. 박태우는 다급하게 춘배 씨의 책상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춘배 씨의 손에 들린 인감도장을 뺏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춘배 씨의 서늘한 눈빛에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어요.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는 이제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비굴한 웃음을 억지로 지어 보이며 무릎을 굽혀 춘배 씨와 눈높이를 맞췄답니다. 아버님, 제가 아끼는 말이 좀 심했습니다. 사업이 워낙 급하다 보니 제가 다 잘 되자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경찰 오면 그냥 오해였다고 돌려보내세요. 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린다니까요. 춘배 씨는 대답 대신 탁상 달력을 한 장 넘겼습니다. 15일. 달력에는 빨간색 펜으로 수진이 생일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춘배 씨는 그 날짜를 잠시 응시하다가 무심하게 달력을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베풀어줄 아량은 남아있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였어요. 곧이어 철컥하고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를 입은 그들은 목욕탕 안에 긴장된 공기를 감지한 듯 곤봉에 손을 올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업무 방해랑 주거 침입이라고 하셨죠?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경찰관의 굵은 목소리에 박태훈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오해십니다. 오해. 여기 사장님이 제 장인어른이세요. 가족끼리 사업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좀 커진 건데 노인네가 화가 나서 신고를 하셨나 봅니다. 별일 아닙니다. 가셔도 돼요. 박태우는 능숙하게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경찰관의 등을 떠밀려 했어요. 수진 역시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아빠가 좀 예민하셔서 그래요. 저희가 모시고 나갈게요. 경찰관들이 난처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경찰도 개입하기 꺼리는 영역이니까요. 경찰관 한 명이 수첩을 덮으며 춘배 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사위분이랑 따님 맞습니까? 가족끼리 잘 해결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춘배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 두 발로 바닥을 단단히 디디고 섰어요.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춘배 씨가 병원에서 떼어온 상의 진단서와 어제 박태훈이 밀쳐서 멍이 든 등 사진을 찍어 인화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아닙니다. 춘배 씨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명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위일지 몰라도 이 사업장에서는 무단 침입자입니다. 어제 영업 끝나고 셔터 내린 가게에 들어와서 난동 부리고 저를 밀쳐서 다치게 한 사람들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도 할 겁니다. 경찰관이 진단서와 사진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춘배 씨의 등에는 시퍼런 피멍이 선명했거든요. 경찰관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박태훈을 향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사실입니까? 노인을 폭행하신 거예요? 아니, 폭행이라니요. 그냥 좀 실랑이가 있었던 건데. 아버님, 왜 그러세요, 진짜? 박태훈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박태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신분증 제시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퇴거하십시오.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목욕탕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나갔던 재개발 조합장과 투자 심사역들이 차를 돌려 다시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열린 문틈으로 경찰과 실랑이 하는 박태훈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죠.
조합장이 혀를 끌끌 차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박이사. 자네 소유주동에 다 받았다며?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사기친 거야? 박태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뿌리치고 조합장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아닙니다. 조합장님, 잠깐만요. 이거 다 오해예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하지만 경찰관이 박태훈의 팔을 낚아채 제압했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조사받으셔야죠. 조합장은 싸늘하게 박태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됐어. 자네 같은 사람이랑 무슨 사업을 해? 계약은 없던 걸로 하지. 그리고 자네가 쓴 추진 비용, 횡령으로 고발할 테니 각오해. 조합장님, 조합장님. 박태훈의 처절한 외침을 뒤로하고 조합장의 차는 미련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바퀴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박태훈의 명품 바지를 흙탕물로 적셨죠. 박태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경찰관에게 잡힌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남편의 몰락을 목격한 그녀는 이제라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춘배 씨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태훈 씨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감옥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식구잖아.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잘할게. 수지는 춘배 씨의 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춘배 씨는 딸의 손을 내려다보며 어제 그녀가 자신에게 쥐어주었던 가짜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딸은 아빠의 눈을 보지 않았었죠. 춘배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딸의 손을 자신의 옷소매에서 떼어냈습니다. 수진아. 춘배 씨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남편 빚이 걱정되겠지만 나는 내 이름이 걱정된다. 30년을 지켜온 내 이름 말이다. 춘배 씨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수진이 어릴 때 쓰던 낡은 그림 일기장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일기장 표지에는 우리 아빠 목욕탕 최고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이걸 기억하느냐? 내가 초등학교 때 쓴 거다. 그때 너는 아빠가 목욕탕 사장님이라서 자랑스럽다고 했었지.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너한테는 짐짝이 되고 내 남편한테는 지갑이 되었더냐? 수지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춘배 씨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가거라. 경찰서 가서 내 남편 뒷바라지를 하든 빚을 갚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내 목욕탕에는 때 묻은 돈도 때 묻은 사람도 필요 없다. 경찰관들이 박태훈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태훈의 악에 바친 고성이 멀어져 갔지만 춘배 씨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카운터에 놓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탁. 그 규칙적인 소리는 박태훈의 비명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목욕탕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과 등을 돌리고 앉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흐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목욕탕에는 다시 춘배 씨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윙윙거리던 파리떼가 사라진 후에 아주 쾌적하고 맑은 고요함이었죠. 춘배 씨는 서랍에서 영업 중 팻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절뚝이는 걸음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힘을 주어 걸어가 입구 유리에 팻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팻말을 비추자 영업 중이라는 글자가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것은 춘배 씨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난 목욕탕 앞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란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바닥에 지지겨진 담배꽁초 몇 개와 흙탕물이 튄 유리문뿐이었죠. 춘배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구석에 세워둔 대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슥, 슥. 젖은 대걸레가 타일 바닥을 훔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위의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닦았을 그 바닥을 춘배 씨는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흙탕물이 씻겨나가고 본래의 하얀 타일 색이 드러날 때마다 춘배 씨의 굽은 등도 조금씩 펴지는 듯했죠.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정비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후 1시 목욕탕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춘배 씨가 직접 보일러를 가동한 것이었죠. 웅 하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둔탁한 진동이 건물 전체에 낮게 깔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편안하게 숨을 고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춘배 씨는 보일러실 계기판의 숫자가 정상 범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도 주인도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딸랑 하고 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는 김 씨였죠. 그는 춘배 씨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젯밤에 시끄럽던데 문 열었나 해서 와봤어. 김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딸이 왜 울면서 나갔는지, 그저 수건 한 장을 받아들며 춘배 씨의 얼굴을 가만히 살필 뿐이었죠. 춘배 씨 역시 긴 설명 대신 보송보송하게 마른 수건 2장과 로커 열쇠를 건넸습니다. 물이 아주 좋습니다. 푹 지지다 가세요. 그려. 목욕탕 주인 얼굴이 이제야 좀 사장님 같네. 김 씨가 남탕으로 사라지고 춘배 씨는 카운터 뒤편 좁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양은 밥상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는 전기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퍼서 국그릇에 담았습니다. 반찬이라곤 시장에서 사온 젓갈과 김치, 그리고 뚝배기에 데운 시래기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춘배 씨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호사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춘배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장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달그락 달그락. 좁은 방 안에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다가도 아버님, 수건 떨어졌어요. 카운터 안 보고 뭐 하세요? 하는 사위의 고함에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급하게 물에 밥을 말아 마시듯 삼키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춘배 씨는 밥알을 천천히 씹으며 국물에 푹 익은 물을 베어 물었습니다. 무의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적막함이 반찬보다 더 맛깔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는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숭늉까지 들이켰습니다. 배가 따뜻해지니 무릎의 통증도 잊힌 듯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동네 단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물이 유난히 뜨끈하고 좋네. 때가 아주 술술 밀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손님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표정은 개운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카운터에 앉은 춘배 씨에게 바나나, 우유 하나를 건네기도 하고 삶은 달걀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도 하나 드셔. 얼굴이 반질반질하니까 보기 좋구먼. 춘배 씨는 손님이 건넨 우유를 받아들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손님에게 보내는 여유로운 감사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장부를 펼쳐 오늘의 매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목욕비 7,000원, 7,000원. 볼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숫자는 누군가의 빚을 갚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춘배 씨의 정직한 노동이 쌓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밤 10시, 영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춘배 씨는 남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기가 가득 찬 목욕탕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똑똑똑.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처럼 울렸습니다. 춘배 씨는 탕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닦은 거울, 자신이 직접 고친 수도꼭지, 자신이 온도를 맞춘 탕. 모든 것이 그의 손길이 닿은 그의 분신들이었습니다. 그는 탕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바지를 걷어 올리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퉁퉁 부었던 발목과 무릎이 따뜻한 물속에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제 빗속에 버려졌을 때의 그 뼈저린 추위는 이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좋다. 춘배 씨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바가지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놓고 플라스틱 의자들을 줄 맞춰 세웠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렸죠. 이제 불을 끌 시간이었습니다. 춘배 씨는 탈의실 입구에 섰습니다. 탁! 남탕의 불이 꺼졌습니다. 탁! 탈의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탁! 로비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씩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춘배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에 스탠드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춘배 씨는 금고 안에 현금을 넣고 평생회원 명부를 금고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철제문을 닫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금고가 잠기는 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목욕탕 밖으로 나와 셔터를 내렸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셔터가 내려오며 오늘 하루의 막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내려온 셔터 앞 춘배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잠금 장치를 2번 돌려 잠갔습니다. 철컥, 철컥. 그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만의 성을 지키는 소리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비 온 뒤라 그런지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춘배 씨는 행복 목욕탕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간판이었지만 춘배 씨의 눈에는 그 어떤 네온사인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집이 아닌 목욕탕 건물 2층, 자신이 마련한 작은 당직실을 향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절뚝거림은 여전했지만 그 리듬은 일정하고 힘찼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춘배 씨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춘배 씨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는 밤. 춘배 씨는 오늘 처음으로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인감도장과 열쇠 꾸러미가 나란히 놓여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답니다.